이렇게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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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번째 강의가 됐는데요. 원래 4강으로 줄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주에 좀, 뭐랄까, 양도 많고 막 그렇게 좀 빨리 했잖아요. 이번에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은, 지난 시간에 오슬로 협정까지 해서 이제 이 소년의 얼굴에 만면한 웃음이 그대로 퍼질 수 있도록 팔레스타인에가 평화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오슬로 협정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인티파다에 의해서 1987년에 시작한 인티파다를 통해서 어쨌든 팔레스타인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이 문제가 어쨌든 분쟁이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들이 형성되면서 만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93년 9월 달에 오슬로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오슬로 협정의 핵심은 이스라엘과 피에로가 그동안 서로를 인정하지 않던 것을 철회하고 이스라엘의 77%의 땅을 인정하고 서한지구와 가자지구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하고 3단계를 거쳐서 5년 후에 완전 독립국가로 해서 2국가 체제로 팔레스타인을 나눈다. 원래 이제 1947년에 유엔의 결의가 있었던 대로 두 개의 나라로 가져가자라고 했는데 이걸 하려면 사실 해결해야 될 지점이 많은데 이걸 다 뒤로 미뤘다고 했죠. 점령촌,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럼 다시 다 빼내야 되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원래 이스라엘 지역에 살다가 쫓겨나가지고 난민이 된 사람들은 돌아가면 다시 살게 해줄 거냐, 뭐 등등 난민과 기환권, 점령촌,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관할권 문제, 이런, 그 다음에 치안 유지를 어떻게 할 거냐, 팔레스타인은 군대를 가질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을 다 뒤로 미루고, 그것들은 천천히 논의하되, 요걸 중심으로 어쨌든 협의하자.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팔레스타인의 이제 총성이 멎을 것으로 기대를 하게 되죠. 야세르 아라파트, 이츠하크 라빈, 그리고 빌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 중재에 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클린턴을 제외하고 이 두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한 사람 더 받는데 그 한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의 외무장관이었던 시몬 페레즈가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율했던 그 공을 크게 봐서 이츠하크 라빈, 야세르 아라파트, 시몬 페레즈 세 사람이 이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을 정도로 오슬로 협정은 팔레스타인 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기가 됐던 협정이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이 협정이 체결됐을 때 나온 반응들은 이런 거였죠. 이스라엘의 총리였던 이츠하크 라빈의 발언, 야세르 아라파트의 발언, 빌 클린턴, 그 다음에 하마스의 창립자이자 하마스의 대장이었던 아흐메드 야신, 그 다음에 에드워드 사이드 이런 사람들은 서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많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오슬로 협정 이후에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됐는가를 이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세 분, 너무나 불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슬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팔레스타인은 괜찮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슬로 협정, 그 험난한 여정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 보자고요. 이게 체결되니까 양쪽에 이제 소위 급진주의자들이 도저히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일단 유대인의 극단주의자들, 시온주의자들이 이슬람 사원의 테러를 하면서 2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94년 2월 달에, 그러니까 9월 달에 체결됐는데 2월 달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양쪽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94년 7월에 아라파트는 자치정부를 수립해서 선언을 이제 하고 지금부터 5년을 지난 다음에는 우리는 독립국가가 된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12월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1995년 11월에 2차 오슬로 협정까지 체결을 했습니다만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 3일 후에 이 오슬로 협정의 주역 중에 하나였던 이츠하크 라빈이 유대인 극단주의자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정부가 수립됐으니까 의원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총선을 하는데 하마스는 불참하죠.
이와 같은 것에 근거해서 수립된 자치정부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방식의 평화협정 인정할 수 없다 해서 하마스는 불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6년부터 내내 하마스는 이제 자살폭탄 테러를 자기 몸에 이제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몸에 폭탄을 둘러싸고 자기 몸을 터뜨리면서 이제 테러를 하게 되죠. 대체적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하마스에 의해서 저질러진 테러가 유대인 430여 명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이쯤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대로 강경파가 득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전쟁을 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되면 오슬로 협정과 무관하게 쌍방의 긴장이 커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96년에 노동당 정권에서 그나마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뭘 해보려고 했던 노동당 정권이 실각하고 리쿠드당, 우리로 말하면 국민의힘 되겠죠. 네타냐후가 총리가 됩니다. 첫 번째 총리가 되는데요. 네타냐후는 작년 22년 12월 총선에서 또다시 총리가 되면서 여섯 번째 집권을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네타냐후 잠깐 볼까요? 1949년생이고 MIT를 나와서 하버드에서 정치학을 했습니다. 1984년이니까 35이죠. 35에 이스라엘 대사를 유엔 주재 대사를 하고 그 뒤로 이제 정치인으로 삶을 쭉 살게 됩니다. 처음에 총리가 됐다가 이제 역대 최연소 총리를 하게 되고 쭉 이렇게 이제 지나왔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기, 배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실각하고 다시는 재기를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이 지형이 워낙 극우 반동주의자들이 득세하는 환경이 되면서 이런 극우주의자의 정치적 입지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넓어지는 계기가 되죠. 어쨌든 작년에 또 한 번 집권하면서 여섯 번째로 총리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총 15년 2개월을 재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총리죠. 어쨌든 다시 올라가서 네타냐후 총리를 잠깐 살펴봤고요. 98년에 이스라엘 총선에서 잠깐 노동당으로 교체된 적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99년에 가서 원래 5월로 예정됐던 94년 7월에 아라파트 자치정부 수립하고 99년 5월부터 독립국가 하기로 했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점령촌이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면서 2000년 9월로 1년만 연기하자라고 해서 1년 연기했지만 사실상 현안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오슬로 협정은 체결이 된 상태에서 그냥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형태가 된 거죠. 여기다가 2000년 9월 달에 전 국방장관이었던 아리엘 샤론이라고 하는 리쿠르당입니다. 아리엘 샤론이 요 네타냐후가 총리할 때 국방장관이었는데요. 동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 알-아크사 사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사원 방문한 게 그리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팔레스타인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예루살렘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우리도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만 아랍인들은 아랍어로 알-쿠드스 혹은 알-쿠즈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호칭이 이제 히브리어와 아랍어가 다른데요. 3대 종교의 성지가 다 있는 곳입니다.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 세 개가 다 성지가 다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못 건드리면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당시에도 유엔은 예루살렘을 어느 특정한 이스라엘에게 줄 수도 없고 팔레스타인에게 줄 수 없으니까 유엔 국제관리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중동전쟁 때 요르단과 저건 이미 역사에서 우리가 배웠죠. 요르단이 동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이 서예루살렘을 차지하면서 분리가 됐다가 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전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동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하게 됐지만 국제법상 여전히 동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점령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 영토로 국제법은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런 속에서
동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닌 점령지인데, 그래서 이제 3차 중동전쟁 이후에 점령은 했지만 유대인들은 여긴 갈 수는 없다. 저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성전산인데요. 이 산이 4개로 나눠져 있어서 이슬람 지역, 유대교 지역, 기독교 지역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 이 나눠져 있는 구조 속에서 먼저 여기를 설명을 다시 앞으로 잠깐 가서 보면, 유대인의 성전산이라고 얘기되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시온산이라고, 교회 다니시는 분 시온산은 여기 있어요. 서예루살렘 쪽에 요쪽에 있고, 요 성전산이 사실은 핵심적인 지역인데,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역사적인 유래를 잠깐 보면요, 유대인은 성전산이 원래 성경의 모리아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 네, 모리아산 어떤 산이에요? 모리아산.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모리아산은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상해요. 하여튼 좀 이상한 하나님인데요. 맞죠?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제 불을 피워서 얘를 산채로 제물로 바치려고 하고 있는데, 뒤를 돌아봐라 하니까 거기 양이 한 마리가 있어서 내가 네 믿음을 시험했을 뿐이다. 양으로 제사를 지내라. 그래가지고 이삭이 살아나는데,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그 모리아산이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셨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돼요. 그 산에, 그 자리에 지은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졌다가 왕국이 분열돼서 다 망해서 바빌론 유수로 쫓겨갔다가 돌아오게 되고,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고, 그렇게 해서 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로마인들에게 쫓겨서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넘어가고, 근데 얘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 로마를 괴롭히는 이유가 뭐야? 쟤네 신 때문이고, 그 신의 핵심은 뭐야? 예루살렘 성전이다 라고 해서 로마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부셔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는 그런 거고, 이 통곡의 벽이라는 것, 그 부셔버린 성전의 잔터, 서쪽 벽에 남아있는 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이 통곡의 벽이고, 그래서 바빌론 유수에서 돌아왔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로마에서 쫓겨났다가 이쪽으로 다시 오게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는 1차 세계대전 또는 이때 이제 유럽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쪽에 정주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에 온 사람들도 여기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에 대해서 통곡한다라고 해서 이걸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쨌든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인 건 사실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잔해가 있고 통곡의 벽이 있고 이런 구조이죠. 근데 그 사이에 로마한테 쫓기고 나서 저기 간 사이에 600년부터 이슬람 제국이 622년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제 해지를 하고 이슬람 제국이 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여기 지역은 모두 이슬람 지역이 되고, 그래서 이 이슬람 지역에 695년에 바이돔 사원, 705년에 알 아크사 사원이라고 하는 것을 짓게 돼요. 이슬람에서. 근데 이 산은 얘들도 유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 사원을 지은 이유는 뭐예요? 무함마드가 이 바위에서 승천했다는 거거든요. 이 바위에서 승천했기 때문에 이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사원은 정말 무함마드가 승천한 곳이에요. 거기다가 사원을 지은 거죠. 그래서 바이돔 사원이고, 그리고 나서 한 10년 있다가 알 아크사 사원을 그 옆에다 또 지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함부로 침범하면 이슬람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이해가 되시죠? 왜 용납이 안 되는지. 거기를 유대교인이 온다라고 하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합의를 어떻게 했냐면, 요르단이 이 땅을 마지막에 뺏기면서, 요르단 어쨌든 이슬람이니까
너희들한테 넘겨주는데 기본적으로 요 안으로 유대인은 들어가지 않는 걸로 하자. 너네는 요 통곡의 벽 앞에까지는 갈 수 있으나 여긴 이미 이슬람 사원이 2개나 있는 지역인데 안 들어가는 걸로 하자라고 이제 합의가 돼 있는데, 그런데 저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은 침범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침범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지만 성전산 경내에서 기도는 무슬림만 할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찬송을 부른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뭐 또는 여기 이제 우리 저기 이슬람 국가에 가시면 시간이 되면 큰 마이크에서 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스피커를 꺼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도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싸움이 붙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고,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이고, 이슬람의 성전산은 무함마드가 승천한데 유대인의 성전은 예루살렘. 그래서 끝없이 성전산에서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문제, 성전산의 문제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평범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분쟁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지역이죠. 그래서 1980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하는데 이것도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점령지이기 때문에 점령지에는 국제법상으로 지금 이 영토가 인정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거기를 수도로 선포하는 것도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건데, 2017년 트럼프는 이 오래된 문제를 끄집어 와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을 나는 정확하게 인정한다. 그리고 뭘 한다고요? 수도를 인정하면 뭘 옮겨야 돼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돼요. 이것은 대사관을 뭐 미국이 어디다, 지금은 수도가 텔아비브잖아요. 텔아비브에 있는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이것은 엄청난 도발인 거죠. 그래서 전 아랍의 모든 민중들이 그 발표가 나자마자 전 아랍이 다 데모를 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짜로 대사관을 옮기기만 하면 너희는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그래서 이때 2017년에 1차 인티파다, 2차 인티파다가 있었습니다만 3차 인티파다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세계 뉴스들이 다 이제 보도를 했고, 실제로 대사관 이전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은 중요한, 역사적으로는 이 팔레스타인 분쟁에서는 예루살렘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이게 통곡의 벽이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의 잔해 남은 벽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주문 외우고 뭐 이렇게 찬송 부르고 뭐 이런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 지구도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성묘교회라는 게 있는데, 이 교회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가 이제 무덤에 묻히게 되는데, 그 무덤이 있던 자리에,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했던 그 자리에, 성경이 말하는 부활했던 그 자리에 세운 교회가 성묘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데 계속 도발을 하게 되니까 이제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신사협정을 지키지 않는 구조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인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거죠. 이런 지점에서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어쨌든 오슬로 협정은 이런 구조 속에서 언니다. 앞으로 갔어야 되는구나. 오슬로 협정은 이제 이 예루살렘 문제를 잠깐 건드렸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독립국가가 무산되고 전 국방장관 이렇게 하면서 또 분쟁이 발생하고, 그래서 2000년 9월 달에 이 사람이 성전산을 방문한 이후 2차 인티파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9월부터 2차 인티파다가 다시 4년 반 동안, 그래서 87년부터 93년까지 6년 동안 1차 인티파다가 있었고, 이 성전산 방문을 계기로 해서 2000년 9월부터 2000년 9월부터 4년 반 동안 3천 명이 사망하는 인티파다가 4년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2000년 6월에 다시 이스라엘 총선에서 리쿠드 당의 아리엘 샤론, 여기 방문했던 이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되고, 그리고 2001년 6월에 하마스는 여전히 이제
그 테러를 하게 되죠. 이런 연장선 속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체 이슬람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2001년 9월에는 9.11 테러까지 발생하면서 어쨌든 팔레스타인의 평화는 오슬로 협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려운 조건이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슬로 협정을 맺어놓고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2002년 6월부터 서안지구에 분리장벽을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점령촌을 확대하면서 원래 자치정부 지역에 팔레스타인이 사는 지역에 이스라엘 점령촌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개입해서 2003년 4월에 저런 로드맵을 마련해봤지만 꽝이 났고 2004년 3월에 하마스의 창립 지도자였던 아흐메드 야신은 이스라엘 헬기의 미사일 공격으로 피살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게 얼마나, 그래서 바로 후계자로 지명된 사람이 압둘 아지즈 란티시라는 사람이었는데 후계자로 지명되자마자 불과 며칠 만에 이 후계자도 또 미사일로 또 죽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이라는 게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인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유엔은 어쨌든 뭐 팔레스타인의 자결권, 주권 인정을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유엔 결의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건데 어쨌든 오슬로 협정이 93년에 체결됐지만 전혀 평화가 오지 않는 구조인데다가 2004년 11월 어쨌든 피에로의 대장이자 그리고 그동안 피에로의 항쟁을 끌고 왔던 야세르 아라파트가 75세로 사망합니다. 마흐무드 아바스가 승계했는데요. 2004년 달에 지금까지도 마흐무드 아바스가 대장입니다. 35년생인데요. 마흐무드 아바스는 그럼 지금 몇 살이에요? 90살입니다. 89세인 거죠. 지금 89세가 팔레스타인의 자치정부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마흐무드 아바스가. 이 사람은 인티파다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데모하고 이러는 거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일정하게 공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민중들 입장에서 보면 자치정부 저것들은 변절했어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입장 바꿔서 마흐무드 아바스 입장에서는 그래 그렇게 맨날 싸워가지고 사람이나 죽지 현실적인 해결책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이스라엘하고도 좀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마흐무드 아바스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나 어쨌든 파타 세력은 지도력이 약화되고 하마스가 점점 부상하죠. 그러니까 양쪽에 이렇게 테러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서로 죽이고 막 하면 당연히 급진주의자들이 부각이 되게 되는 거예요. 2005년 11월에 샤론이 잠시 유화책을 쓰면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리쿠드 당이긴 하지만 약간 생각이 바뀌어요. 아리엘 샤론이 생각이 바뀌면서 가자지구의 점령촌을 철수하니까 리쿠드 당 내에서 분란이 붙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네타냐후가 강경한 입장을 만들면서 강경한 입장의 대장으로 등장하고 그러면서 아리엘 샤론은 그럼 난 당을 나간다. 그래서 당을 나가요. 그래서 리쿠드 당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 네타냐후의 당이 된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서 2006년 1월 달에 팔레스타인 총선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총선인데 이때는 하마스가 이제 총선을 참여할 것을 고민해요. 그러자 2005년 12월에 미국과 서방이 나서서 얘기하죠. 하마스 니네가 팔레스타인 총선에 참여하면 너네는 정치 조직이 아니고 테러리스트들이기 때문에 너네가 총선에 참여하면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하마스가 총선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총선 참여하면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미리 선전포고를 해요. 맞지 않는 거죠. 어쩐 의미에서 팔레스타인 민중의 결정은 팔레스타인인들이 하는 건데 어느 정치 세력에 대해서 너는 해라 말아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하마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1월 팔레스타인 총선에 참여하고 총선 참여를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총선 참여를 통해서 승리하는데요. 이때 이제 잠깐 이 총선 참여 이후를 잠깐 보면 원래 다수 팔레스타인은 평화를 위해 아라파트를 지지했지만 이후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정책과 자치정부의 무능, 변절, 부패 그리고 이제 안보 공조라고 해서 데모하고 이러면 이제 데모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데모를 막아야 되고 테러리스트들을 색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장 공격하는 사람을 색출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걸 자치정부가 협조하게 되는 거죠. 압둘 아바스의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안보 공조라고 불렀는데, 이래 되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민중의 입장에서는 저건 도대체 뭐 어떤 놈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식민지 시기에 친일파 같은 놈들이야 라고 하는 인식을 일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생기는 거죠. 근데 당시에 친일파들이 우리에게 했던 얘기도 또 비슷한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자고. 독립이 되겠어? 택도 없어. 일본을 못 이겨. 그러면 일본하고 협조해서 자치라도 부여받고 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친일파의 논리거든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비슷한 양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마스에 대한 지지 기반이 커지고 그걸 무기로 해서 2006년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총선이 하마스에서 75석 이상이면 과반수인데요. 과반수를 확보하게 돼요. 그런데 파타가 협조를 거부하는 거죠. 정권을 넘겨주려면 이제 인수인계도 해야 되는데 아예 협조를 거부해요. 아예 협조를 거부하고 총선에서 이겼으니까 합법적인 정치 교체가 되고 총리를 하마스 당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고 하마스가 승리하자마자 이스라엘 물리적인 폭력적 탄압이 들어오고 재정 지원을 중단해요. 참고로 보시면 이 팔레스타인의 예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당시만 지금도 뭐 액수의 차이만 있지만 퍼센테이지는 비슷한데요. 당시 자치정부 예산이 19억 달러였는데 그중 13억은 외국에서 원조를 해요. 근데 하마스가 집권하니까 미국이 선전포고한 대로 원조를 중단해요. 다른 서방 유럽까지. 그래서 예산이 끊겨. 거기다 나머지는 이스라엘이 주는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어떻게 주냐면 세금을 걷어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행정조직을 통해서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6억 정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9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걸 안 주는 거죠. 왜? 하마스가 집권했기 때문에 이 정부를 안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14만 명의 공무원의 임금이 체불되는 지경에 이르면 이쯤 되면 하마스는 이 정부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뭐 화는 나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철수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한은 자치정부가 그리고 가자로 철수한 하마스는 하마스만 통치하는 구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한 지구는 자치정부가 하고 이쪽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하는 이유가 이런 역사적 조건들과 역사적 흐름들 속에서 하게 돼요. 최종적으로 하마스가 그러면 자꾸 이러니까 파타에게 같이 하자 그러면 같이 해서 같이 우리가 과반수를 넘었지만 고집하지 않을게 나눠서 같이 하자라고 하지만 파타가 거부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팔레스타인 내의 정치 세력끼리 뭐 좋게 말하면 정치 세력끼리의 분열이고 나쁘게 말하면 합법적으로 선출된 팔레스타인 민중의 뜻이 이제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이때 이제 하마스의 대장 이름이 이스마일 하니에 지금도 살아 있고 지금도 지금 이제 외국으로 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현재의 투쟁을 주도하는 대장 역할을 하는 거죠. 하마스 총선 승리에 환호하는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슬로 협정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고 하마스가 2006년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그럼 결국 이렇게 분리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점점 오늘의 세계로 오고 있는데요. 그 뒤에 2007년 이후에 4차에 걸친 가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것처럼 공습을 해서 다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지상군을 투여해서 특히 이제 가자에 대해서 1차 2008년, 2차 2012년, 3차 2014년, 4차 2021년 이렇게 하면서 그 사이에 3,500명을 죽였고 1만 5천 명이 부상당하고 2만 채의 가옥이 파괴되고 43만 명의 전쟁 피해자가 나는 그러니까 이게 틈만 나면 어쨌든 전쟁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무슨 전략이라고 해요? 잔디 깎기 전략이라고. 집에 잔디 있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잔디. 그러니까 이게 잔디라는 게 매일 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정하게 자라면 가만 놔뒀다가 좀 자라서 약간 지저분하다 싶으면 또 깎고 딱 그런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에서 이 이스라엘의 전략,
저들도 그렇게 부르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작전, 점령작전을 잔디깎기 전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신문 보시면 나올 거예요. 잔디깎기. 잔디가 자라서 조금 이렇게 만발할 정도가 되면 깎아버리고 그러다가 또 깎아버리고 그게 2008년, 2012년, 14년 이런 방식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가자지구로 가두고 잔디 꺾기 전략으로 그러니까 평화적 해결은 하지 않겠다. 필요하면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너네를 통제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잔디 깎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사이에 가자지구는 최악의 경제 상황, 실업률 45%, 이집트 쪽 통로를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수교한 국가예요. 제일 먼저 요르단하고 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하고 했잖아요. 그런 구조 속에서 그 통로를 열어주지 마라. 가자지구를 관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온 거기 라파지구라고 하는 데인데 통로를 봉쇄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각국의 평화단체나 이런 데서 국제 구호선이 가면 그거를 봉쇄하죠. 못 주게 하고 이스라엘군이 포를 쏴서 쫓아내고 그래서 터키하고는 한때 단교를 하게 돼요. 터키가 팔레스타인의 구호물품을 선박으로 보냈는데 그렇게 하는 바람에 해당 국가 외교 분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데 라파 쪽에 땅굴을 타서 밀무역을 하기 시작해요. 땅굴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물건을 들여오고 그러면서 이제 밀무역으로 연명을 밀가루 밀이 아니고 비밀 무역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 구조 내에서 뭐가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무기도 두르는 거죠. 무기도 두르게 되고 이런 지금 그 무기가 다 어디서 생겼겠어요? 따지고 보면 이런 구조를 통해서 어쨌든 가자의 하마스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민중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진짜로 세계 최고의 인구 밀도에 살고 있으면서 이 구조가 전기와 물 부족이고 전기를 하루 종일 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물 얘기는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점령촌에 있는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19배나 쓰고 있고 서한지구 같은 경우에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물을 팔려면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웬만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정도로 사실 물이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냥 우리가 이 종이에 써놓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가 뭐 일본 식민지를 거쳤습니다만 뭐 우물을 못 파게 한다거나 무슨 전기를 무슨 제한한다거나 그러니까 전기도 2018년 일평균 7시간, 2019년에 12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분리장벽 건설과 점령촌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오는 거죠. 이제 노암 촌스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해군도 공군도 방공망도 중화기도 없는 주민들을 전투기로 공격하는 것을 어찌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가자지구 폭격은 전쟁이 아니라 사륙이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보셨을 텐데 요즘 이제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한국의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140개 단체가 모여서 주말마다 팔레스타인에게 평화를 전쟁 즉각 중단, 이스라엘은 공습을 중단하라 이런 걸 하는데 그때 이제 나와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는 이제 이걸 팔레스타인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쌍방이 비슷하게 하는 거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식민지에 대한 폭격이다. 이걸 어떻게 동등하게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냐라고 이제 연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노암 촌스키도 해군도 공군도 방공망도 없는 이런 사람하고 싸우는 게 어떻게 전쟁이냐, 그냥 사륙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실제로 4차에 걸친 가자 전쟁은 이런 양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리장벽 얘기를 해볼게요. 서한 지역의 분리장벽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장벽을 친 거예요. 한 공간을 이렇게 해서, 공간을 치고, 가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가자가 제주도가 1800이에요. 제주도가 1800이고, 가자가 380평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종시 하니까 감이 안 잡히는데, 제주도로 하면 제주도는 대충 머릿속에 있잖아요. 제주도의 5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가 가자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제주도, 가자지구 전체의 크기라는 게 세종시가 얼마 많은지 감이 안 나오는데 우리는 세종시하고 이게 너무 똑같으니까 세종시 크기의 가자지구 이러지만 세종시가 얼마 많은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대충 제주도로 비교하면 여러분 이해가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구조 속에서 이렇게 이제 장벽을 친 거죠. 이렇게 하나는 이제 이래 그래서 서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벽도 치고 이 자체를 나눠요. A구역, B구역, C구역으로 나눠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온전히 통치하는 것은 18%밖에 안 되고 C구역 같은 경우에는 말이 자치정부의 영역이지 실제로는 이스라엘 땅이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전면 통제하고 여기다가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점령촌이 지난번에 했는데 점령촌이 만들어지면 그 지역에 군대가 진주하고 도로가 뚫리고 이러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접근하면 안 돼. 이제 이런 지역이 C구역이라고 불러지는데 그 땅의 60%나 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늘리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분리장벽을 쳐서 나올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분리장벽을. 그래서 서안은 높이 8m, 길이 720km. 2002년부터 했고 가자는 높이 6m, 길이 65km. 스마트 장벽이라는 이름하에 이제 엄청난 과학 시설을 거기 투자해서 그 근처에 갈 수도 없을 정도로 2021년에 완공을 하게 됐는데요. 조금 자세히 보면 이 가자 지구만 놓고 보면 이게 이제 가자잖아요. 예, 가자. 요 가자를 조금 확대하면 딱 요만큼이 가자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분리장벽을 여기까지 이렇게 다 쳤다는 뜻이에요. 요거를 다 스마트 분리장벽으로 딱 막아놓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고, 그래서 요걸 이제 확대경으로 보니 분리장벽이라는 게 이게 철조망이 있고, 그래서 100m에서 300m까지는 접근이 통제되는 구역이고, 아예 100m까지는 요 사이 100m는 오지도 못하고, 이 철조망 심도 그냥 여기서 잠깐 박은 게 아니라 땅굴 밑에까지 땅굴로 들어올까봐 밑에까지 완전히 내려가지고 이렇게 차단해 있고 이스라엘 쪽 감시탑, 팔레스타인 쪽 감시탑 이렇게 이제 그리고 온갖 과학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걸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이번에 이걸 불도저로 밀어버린 거예요. 불도저로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불도저로 철조망을 밀고 드론으로 올라가서 폭격을 하고 이런 이제 방식이었던 건데 이게 가자 지구의 스마트 분리장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분리장벽 하지만 이런 장벽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007년 7월 9일 국제사법재판소는 장벽이 이러이러한 거고 이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국제사법재판소가 판결했지만 판결하거나 말거나 듣지 않으면 그만인 거죠. 어쨌든 이 장벽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걸 여러 차례 유엔도 확인하고 국제사법재판소도 확인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입장이죠.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 두 번째 이제 지금 장벽 얘기를 했고 점령촌 최초의 점령촌은 1967년 이제 중동전쟁 끝나자마자 헤브론에 건설을 시작했는데 한때 중단했다가 2017년 새 점령촌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 대략 170개 안팎이라고 하고요. 거주민은 이스라엘 인구 700만의 10%인 68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구를 700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중에 10%는 어디 살고 있다고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두 국가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68만의 인구가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여기 거주지가 된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부터 거기 살던 집, 땅 다 내놓고 이쪽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아라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도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없는 조건이죠. 점령촌 주민을 기반으로 한 극우 유대주의 저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저기 있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을 다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반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투표하면 다 누구 찍어요? 점령촌을 제대로 보호하고 행여라도 평화적인 해결을 할까봐 조마조마하는 강경한 사람들만 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점령촌이 늘어날수록 뭐가 늘어나? 극우 정치 기반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 구조가 더욱더 극우화되고 반동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점령촌이라고 하는 이 주거 조건과도 연동이 돼 있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다 국민의힘을 찍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꼭 얘기하자면 그렇게 찍게 되는 구조가 이렇게 점령촌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발생해요. 이건 제네바 협약 49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데 팔레스타인의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여전히 점령지거든요. 근데 점령국이 피점령지에 자국민을 정착시키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알박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영토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점령촌을 연결하는 보안도로에는 이스라엘군이 주둔하고 보안도로에 450개의 검문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그렇게 뚫리니까 그 도로 때문에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연히 분절된 고립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리고 자칫 잘못 걸렸다간 이스라엘 군에 의한 폭력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점령촌의 현실이에요. 이 현실이 이제 이런 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원래는 서한 지구인데 다 예루살렘이 가져가 버린 거죠. 기본적으로 가져가 버린 거고 이게 이제 점령촌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 숫자인데 합쳐서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죠. 서한 지구는 늘어나고 있고 동예루살렘은 또 늘어나고 있고 약간 좀 가자 지구는 2007년 이후에 철수했기 때문에 가자 지구엔 점령촌이 없어요. 없는데 요 두 개를 합쳐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민이 늘어나고 점령촌이 늘어나죠. 어제 그제 신문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건설부에서 동예루살렘의 전쟁 와중인데 점령촌 추가 건설 계획이 승인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한쪽에서 전쟁하고 점령촌이 문제라고 얘기해도 여전히 전쟁하면서 점령촌 승인 계획을 또 통과시키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점령촌, 제가 이제 정착촌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이유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정착촌은 의미가 좋잖아. 뭔가 뭘 개척도 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사실은 정착촌이라기보다는 점령한 땅에 자기들의 마을을 도시를 만든 점령촌의 문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1947년 유엔이 개입해서 나라를 두 개로 쪼개라 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런 형상이었다가 나라를 둘로 쪼갭시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만큼 주고 팔레스타인을 이만큼 주는 것으로 이렇게 분리안을 냈다가 그 다음에 이제 67년 중동전쟁을 통해서 이게 다 이스라엘 땅이 된 거죠. 형식적으로는 점령지지만 이스라엘이 다 지배하는 땅이 됐는데 지금은 형식적으로도 팔레스타인 땅은 이렇게밖에 남아있지 않은 형태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점령촌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는 형식이 된 거죠. 이게 이제 보안도로 이렇게 뚫려 있고 거기 점령촌이 들었으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한데 뭉쳐져 있는 공동체의 구조까지도 파괴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형국에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팔레스타인의 이 가자지구와 서한지구는 어떻게 될까? 가자지구와 서한지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니까 친하게 지내고 서로 왕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왕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자지구를 봉쇄했다는 뜻은 가자지구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도.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원래 이게 최단 거리로는 50km인데 이게 이제 도로를 통해서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93.2km라고 하는데요. 팔레스타인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서한지구 사람하고 가자지구 사람이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가자지구에 와서 살게 되면 이 살러 온 사람은 다시는 서한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가자지구에서 병이 나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발생해서 가자에는 병원이 별로니까 그나마 좀 큰 서한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 이스라엘 군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군대의 허락이 없으면 병원을 갈 수가 없는 조건이죠. 그리고 설사 여기를 가는 동안에도 대체적으로 한 70개 정도의 검문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야? 93.2km에 70개 정도의 검문소가 있다면
이건 뭐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구조가 바로 그래서 우리 이제 흔히 뭐 서한지구와 가자지구를 봉쇄했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가려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정말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냥 다 몰아내고 그냥 우리 땅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같이 평화를 공존해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살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새로 오신 김금자 동지의 직장 동료께서는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가자지구를 어쨌든 형식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의 대장이라고 치면 이런 때 어떻게 해? 제가 대장이요. 응. 대장. 하여튼 이런 구조에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의 지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확인을 하면서 그러면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는 이제 제가 일부러 하나 넣었는데요. 초기에 거부주의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게 종교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의 지배, 제국주의, 그것으로 비롯되는 여러 가지의 이해, 막 이런 것들이 겹쳐 있지만 유대 극단주의자들에게는 거부주의가 강하죠. 얘들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나 쿠란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교조적으로 따르는 문제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해요. 이 신명기에 있는 말인데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이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 너희를 이끌어 들이시고 인구가 많은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모조리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는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 꺾으실 것이다. 그때 너희는 그들을 전멸시켜야 한다. 그들과 계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구약의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라니까요. 어쨌든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건데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너네가 이러이러한 외적을 만날 때 하나님 내가 너네를 도와줄 것이고 뭐 어쩌고 하는 것을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강력한 거부주의인 거죠. 같이 공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게 이제 유도의 근본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건데요. 종교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우리 김정환 동지 가톨릭이죠. 네. 성당 가면 뒤에 하얀 천 쓰잖아요. 왜 쓰는지 아세요? 미사수요? 네. 직접. 몰라요? 하나님이 직접? 그러니까 이제 견진도 받으셨어요, 혹시? 네. 견진까지 받으셨어요. 대단하시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적어왔는데 여자가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의 머리, 즉 자기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이에요. 만일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된다면 머리를 깎아버려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니 이 일이므로 무엇으로든지 머리를 가리우십시오 라고 하는 게 고린도 전서 1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미사포의 유래가 흔히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뭐 지금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가톨릭은 그렇지만 기독교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성서적 해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주의도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빚어지는 문제이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뭐 하나님이 시켜서 무슨 뭐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아서 알라가 시켜서 뭐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와 당대에 맞는 기록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 그거를 현재적 의미로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없이 그렇게만 해석하면 그러면 군대 가면 안 되죠. 진짜로. 군대도 가면 안 되고 돼지고기를 먹어도 안 되는 거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들 자체가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 혹시 읽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이
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중동을 침략하고 미국 우선주의나 미국 이것을 일정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문명의 충돌 때문이다.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뭐가 빠져요? 식민지 제국의 자본주의의 탐욕이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우리가 이 역사에서 배웠지만 중동이란 나라가 어떻게 무너져요? 자본주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식민지를 만들어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땅을 난도질을 하고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을 속이고 저 사람을 속여가면서 어쨌든 거기에 있는 석유를 뺏어오고 자원을 뺏어오는 구조인데 이걸 문명의 충돌로 정리함으로써 마치 그런 미국이 강대국과 제국주의로서 범한 범죄를 순식간에 없애버리는 구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은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 유명한 책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도 이제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라는 뜻이고요.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대교의 경전은 토라라고 부르는데요. 이 토라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에서는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게 유대교의 토라예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잠깐 여러분 탈무드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유대교의 탈무드. 탈무드는 뭐예요? 모르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이제 알아요? 들어는 봤죠, 탈무드. 근데 뭔지는 모르죠. 유대교의 경전은 이제 토라인데, 이 토라가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고, 기독교는 그렇고, 이 토라를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게 중요한데, 모든 교과서에는 참고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가리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 토라를 가리키는 사람을 유대교에서 뭐라고 해요? 랍비라고. 그래서 랍비가 이걸 해석하고 가리키고, 토라를 해석하면서 말로 이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또 거기도 주옥 같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랍비가 하나님이 한 얘기를, 그러니까 이 토라가 존재하는데 랍비가 한 얘기를 기록으로 남겨서 이걸 책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죽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구전만 하고 절대로 문서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초기 유대교의 전통이었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랍비의 말도 훌륭한 말이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구전해야 되냐라고 해서 이걸 문서화하자. 그래서 이 랍비가 가르치는 걸 미시나라고 불렀는데 이 미시나를 문서화하자 해서 만든 문서가 뭐예요? 그게 탈무드예요. 토라를 랍비가 해석하고 거기에 말을 붙인 그것에 더 살을 붙여서 만들어진 문서화된 해석서, 주해서가 바로 탈무드다. 원래는 그게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되는 말이었는데 이게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더 나가면 아까 이슬람, 유대, 기독교는 다 한 몸에서 나왔잖아요. 다 한 몸에서.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그냥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부르죠. 유대교도 하나님 혹은 뭐 여호와 이렇게 부르면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다만 언어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만 언어적으로. 큰 차이는 뭐예요? 기독교는 예수가 옴으로써 메시아가 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슬람은 누가 옴으로써 메시아가 왔다고 보는 거예요? 무함마드가 옴으로써 메시아가 왔다고 보는 거고 유대교는 아직도 안 왔다고 보는 거예요. 아직도 안 왔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특히 예수는 유대교의 훌륭한 랍비이다. 절대로 그 사람이 메시아는 아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 누구의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다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내려가면 아브라함 밑에 예수 밑에 무함마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은 사람들이야. 그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밖에 없다면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따지고 보면. 이게 다 같은 종교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제 그런 구조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잖아요. 자꾸 성경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유대교를 얘기하다 보니 그런데 그래서 이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토라를 최고로 보고 토라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기득권이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가이라고 하는데 사두개인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석하고 한 랍비나 그것들을 따르는 신도 중산층 신도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고 이들이 유대교의 가장 이제 한데 예수가 와서 그들에게 뭐라고 불러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고 나는 너네가 말하는 율법을 지키려고 지금 한국이 아니라 세상에 온 게 아니고 율법을 폐하려 왔다. 이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너네 지금 이런 식으로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유대교의 뜻이 아니고 너네 여호와의 뜻이 아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깃발 들고 태극기 집회에 나오니까 이게 진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한국 사람이 있는 거죠. 기독교인은 유대교를 싫어하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그런 이상한 구조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원래 이 강의하면서 얘기했죠.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할 거라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서 요 얘기는 하고 이 정도 되면 앞에 봤던 그런 정도의 이스라엘의 정책이라면 세계 왕따가 돼요. 잘 생각해보면 정말 주먹만한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뭐가 있어요. 정말 주먹만한 나라인데 이 주먹만한 나라가 저렇게 폭력적인 깡패 역할을 한다면 딴 건 모르겠는데 팔레스타인에 취하고 있는 정책이 이러면 세계인들이 엄벌에 처해야죠. 세계인들이 엄벌에 처함으로써 사실은 끝장을 낸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잖아요. 만만치 않은 이 흑인 차별, 인종 차별을 통해서 나라를 백인의 소수가 지배하면서 흑인들을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삶으로 취급했던 나라가 바로 저 남아공이라는 나라인데 우리가 그걸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부르잖아요. 남아공의 백인 정부, 그러니까 비백인 정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할 때 얘들이 완전 백인이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 백인이거든요. 아프리카 백인 정부가 취한 흑인 인종차별 정책인데 주로 이제 유럽에서 넘어간 백인들이 구축한 이제 그건데 남아공의 비백인 정부가 취한 흑인 인종차별 정책. 그러면서 이제 넬슨 만델라가 등장하고 뭐 여기 보면 해안가에 이제 뭐 경고문이 써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보이콧 해야 된다. 아파르테이트를 그다음에 안티 아파르테이트 막 이렇게 해서 얘들은 남아공은 어떻게 했어요? 올림픽에 못 갔어요. 정식 나라이면서도 흑백을 차별하는 나라는 올림픽에 끼워줄 수 없다. 그래서 올림픽에 못 가요. 흑백 차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세계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얘들보다 더 심하거든요. 얘들은 무슨 뭐 분리 장벽을 치거나 뭐 이걸 해가지고 뭐 철조망이나 뭐 이 담을 쌓거나 뭐 이런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나라가 저지르는 이 문제를 왜 해결을 못할까 생각해보면 어때요? 이스라엘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어쨌든 제가 이 아파르테이트를 가져온 것은 이런 정도의 정부를 무너뜨린 것은 결국 세계의 여론이고 세계의 평화운동이고 세계 모든 나라가 단결해서 왕따를 시키면서 정리를 하게 되고 그 속에서 그 내에 있는 흑인들이 또 투쟁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정리가 됐는데 이스라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런 고민이 생기죠. 여기 이제 그래서 어쨌든 8시 7분. 오늘은 정확하게 1시간 만에 쉬는 것으로 하죠. 쉬고 한 30분만 더 할게요. 8시 7분이니까 8시 15분까지만, 예, 한 8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오늘 왜? 그 LA 쪽에 그 고속도로 점거했던 거 혹시 아시나요? 예, 지금 고속도로 점거뿐만이 아니고 아마 그게 LA가 아니고 샌프란시스코 아니었어요? 풍선도 막 잘리고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 진보 유대인 단체가 네. 친이스라엘 데모를 한 거예요? 아니면은 하죠. 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도 얘기할 거예요. 네. 뉴스 보니까 미국의 무슨 대학교 앞에서 그 팔레스타인들이 이제 막 그 데모하는 거에 대한 그 입장을 총장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편에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당 잘리고 막 그러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전 같아서 그냥 흘려 들었을 뉴스인데 이 강의를 진짜 듣는데 그 얘기가 아마 오늘 있어요. 있으니까, 예, 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거의 뭐 미국에서는 대단한 굉장히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는. 어쨌든 이제 2007년 이후 가자와 서한으로 분리되고 가자의 하마스 또는 뭐 서한에 대한 점령촌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이 이제 그러면서 일정하게 쭉 흘러오면서 최근 들어서 정세가 좀 변화가 시작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가혹한 점령지 정책은 변화가 없죠. 서한지구는 자치정부를 통해서 통제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뭐 흔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일종의 위성정부 뭐 같은 형식으로 세워서 이제 서한지구를 통제하고 가자지구만을 가두어 놓고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이라고 하는 걸 거기 가두어 놓고 잔디깎기 전략으로 조금 일어설 듯하면 쳐서 정리하고 조금 일어설 듯하면 정리하고 그러면서 전쟁을 영속화해가면서 점령촌을 늘리고 분리장벽을 쌓아가면서 완전히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한편으로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끼고 그런 구조 속에서 미국을 움직여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런 정책을 쓰면서도 잘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구조 속에서 미국의 중동 전략이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초에는 어쨌든 팔레스타인 문제가 중동에서 가장 큰 문제였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건드리면 온 아랍과 온 중동의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야 미국의 중동 전략이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팔레스타인 문제에 신경을 썼는데 어느 순간 팔레스타인을 저렇게 가자에 가둬놓고 세계 여론도 별로 주목하지 않고 그 사이에 이슬람주의하고의 전쟁을 치러내면서 미국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고 그 사이에 네타냐후는 그런 구조 속에서 더욱더 팔레스타인을 마음대로 유린해도 별로 그렇게 주요한 이슈가 되지 않는 구조에서 점차적으로 극우적이고 반동적인 정책을 팔레스타인 점령 정책으로 쓰게 된 거죠. 이런 속에서 미국은 뭘 하든지 간에 일방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방금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유엔 결의안만을 놓고 얘기를 해보면 유엔총 2004년 12월 유엔총회 팔레스타인 인권침해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반대 미국 7나라밖에 안 했는데요. 7나라가 미국 말고 어느 나라예요? 나머지 나라들. 아니요. 일본 이런 데도 다 찬성하죠. 근데 어느 나라가 반대해요? 미국 플러스 마이크로네시아, 팔라우 제도, 나우루 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태평양의 도서국가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만 미국의 입김 때문에 할 수 없이 반대하는 거죠. 한국도 찬성해요. 이런 정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반대를 하는 거죠. 유네스코 최초로 정예원 국가 지위를 인정하니까 미국은 그러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정예원 국가로 인정하니까 유네스코가 그럼 우리는 유네스코에 내는 돈을 내지 않겠다. 세계의 이런 기구들이 미국이 돈 안 내면 무너지는 기구가 태반이거든요. 안 내겠다 해서 유네스코가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게 만드는 구조. 유엔총회 팔레스타인 참관단체에서 비회원 참가국 결의 미국 반대. 유엔 안보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점령 종식 촉구 결의안 반대. 미국하고 호주. 이게 이제 안보리는 하나만 반대해도 부결되니까요. 2016년 12월 안보리의 정착촌 건설 중단 촉구 결의안 찬성 14표 반대 0표 기권 1표. 이때 처음으로 미국이 기권해줘요. 그 바람에 이건 통과는 됐어요. 안보리 결의안은 통과는 됐는데 그래 봐야 통과돼도 또 뭐 그게 그거지. 통과됐다고 이스라엘이 뭐 안 할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오바마 때 딱 한 번 기권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 1월 이스라엘 서한지구 정착촌 2,500주택 건설 발표. 나오자마자 트럼프 취임 직후에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죠. 미국 유네스코 탈퇴 선언. 왜냐하면 서한지구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헤브론 구시가지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유네스코를 탈퇴해버려요. 이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트럼프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선언 아까 얘기했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 이전 방침, 뭐 유엔 총회가 바로 그 발표가 나오자마자 같은 12월 달에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선언 거부 결의안 찬성 128, 반대 9, 미국, 이스라엘, 태평양 도서국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2020년 9월 이스라엘은 이제 이때 UAE, 바레인 등을 통해서 이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미국의 일방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의 배경은 뭔가? 미국 내 유대인이 600만 명이에요. 600만 명이고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현재 474명의 백악관 직원 중에 155명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인구는 2%인데 백악관 직원 474명 중에 155명. 미국의 무기 수입 1위국 이스라엘. 자본의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소중한 나라인 거죠. 거기다 이제 홀로코스트에 대한 뭐 원죄 의식,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반 유대주의가 나오면 너 나치지 뭐 이런 식으로 조성되는 여론, 언론 이런 게 있는 거죠.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별로 차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은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다. 오바마 발언이에요. 오바마 발언이고 미국의 이스라엘 원조 매년 33억 달러, 전 세계 원조에게 150억 달러인데 그중에 20% 이상을 매년 이스라엘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못 사는 나라냐? 이스라엘의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썼네. 국민소득 5만 4천 달러예요. 우리 3만 2천 달러.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 나라에 매년 저 정도의 지원을 미국이 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이렇습니다. 미국 주류 언론,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다 유대인 자본입니다.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의 국제금융자본, 로스차일드, 시티그룹, JP모건, 골드만삭스, 조지 소로스, 리먼 브라더스 다 유대인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이제 감이 좀 잡히시죠.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 내에 있는 수많은, 이제 나중에 한번 다시 소개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다 미국, 이스라엘을 지원하죠. 안 그러면 자기들이 미국 땅에서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장이 해임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구조들이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할리우드의 영화 자본. 한번 얘기했는데, 미국의 7대 메이저 영화사, 콜롬비아, MGM, 뭐 파라다이스 뭐 등등 중에 월트 디즈니 하나를 빼놓고 6개가 유대인 자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 여기 있네. 미국의 이스라엘 경제 군사 원조 1946년부터 2023년 3월까지 1586억 6511만 달러. 2023년 10월 가자 전쟁 개전 이후에도 143억 달러의 특별 군사 통과됐어요. 바이든이 한 마디가 있잖아요. 시오니스트가 되기 위해 꼭 유대인일 필요는 없다.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공화당은 조금 더 강경하고 뭐 민주당은 좀 괜찮은가? 안 그래요. 똑같아요. 적어도 이스라엘 문제에 관한 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는 없다라고 볼 정도인 거죠. 그것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런 기본적인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헐리우드의 영화 자본 얘기 잠깐 했는데요. 이런 영화들 우리가 명화라고 보지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보지만 유대인에 대한 막연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거 다 유대인 자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화를 지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영화를 지배하는 건. 이런 구조들인데 여러분 이런 영화는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이런 영화는 레몬트리, 천국을 향하여, 신의 간섭, 바시르와 왈츠를 이거는 우리 흥섭 씨 보셨죠? 아니 흥섭 씨가 봤나? 바시르와 왈츠를 명렬 씨 봤죠? 바시르와 왈츠를 이런 영화는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이건 이제 소위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그린 영화들이에요. 주로 친팔레스타인적 성향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감독이거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좀 작가주의 감독들이 만든 영화들이죠. 레몬트리, 팔레스타인 주민협회 국방장관 부부가 이사를 와요. 그러면서 이 팔레스타인 이 여성이 하고 있는 레몬 농장을 철거하면서 벌어지는 이러저러한 일들을 주제로 한 영화. 천국을 향하여, 이스라엘 저항 조직의 2명의 청년을 호출해요. 그래서 너네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자폭 테러를 가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몸에 이거를 두르고 폭탄 테러 한 2 청년의 여정을, 그 사이에 인간적인 갈등과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 인과적인 고통과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생각과 아마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얘기들, 천국을 향하여 신의 간섭, 팔레스타인의 남녀가 사랑하는 방법, 그다음에 바시르와 알츠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레바논 전장에서 사브라 사틸라 촌 학살 사건이 있었다고 했죠. 그 사브라 사틸라 촌 학살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내용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애니메이션인데요. 바시르는 레바논의 대통령 이름인데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암살당하거든요. 그래서 암살당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과 협동을 해서 팔레스타인의 사브라 사틸라촌을 학살하는데 그 장면이 그것을 주제로 해서 만든 이거는 비교적 쉽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집에 있는 OTT 뭐든지 간에 웬만하면 있으니까 애니메이션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없지만 이런 앞에 영화는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 할리우드의 영화 자본을 유대인이 장악하고, 그러니까 문화, 예술, 정치, 자본, 경제, 이 모든 영역에 유대인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을 둘러싼 정세 변화에 미국의 일방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이 계속되고 이 구조 내에서 관심박 의제가 되면서 네타냐후가 마음대로 가혹한 점령지 정책을 쓰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구조가 발생하죠. 특히 여기에는 미국의 중동 전략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슬람주의 할 때 제가 설명드렸죠. 걸프전, 이라크 전쟁, 이라크 정권 붕괴, 이슬람주의 등장하고 이 와중 속에서 미국이 어떤 곤욕을 치렀고 이런 속에서 중동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라크 정권이 붕괴되면서 미국이 이라크 정권을 붕괴시킨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원래는 9.11 테러에 이라크가 이 알카에다를 뒤에서 후원했다라고 하고 플러스 살상 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침략을 했는데 그 당시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적대국은 이라크였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라크를 잡아줘야 이스라엘이 편하게 산다라고 하는 내용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소위 미국 내의 네오콘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이라크를 쳐라. 그래서 이라크를 붕괴시켜요. 이라크를 붕괴시키는데 이 이라크 대통령이 순위파잖아요. 아까 순위파 대통령이 붕괴되면서 이라크의 중동의 중심 국가 하나가 거의 힘을 못 쓰는 구조가 되고 그 구조를 누가 대신하고 들어요? 이란이 치고 들어오면서 소위 시아파 연대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중동 전략이 변화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동을 이스라엘에 맡겨놓고 이라크를 제거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중국을 주적으로 설정한 미국의 세계 전략에 따라서 중동에서 눈을 동북아로 옮기고 대만으로 옮기고 한반도로 옮기고 태평양으로 옮겨가는 작전을 쓰게 되죠. 그 사이에 이란이 부상하고 중소가 접근하면서 중동의 지형이 약간 신경 안 쓸 수 없는 지형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렇게 신경을 안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발생하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순위파가 요 시아파 연대의 다음 화면이 그건가? 예. 이게 이제 소위 시아파의 초승달 지대라는 거예요. 중동의 시아파 벨트라고 흔히 부르는데 시리아, 이라크, 이란으로 이어지는 이 벨트를 시아파 초승달 벨트라고 부르거든요. 이 벨트가 형성된 거죠. 이 벨트를 막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순위파 벨트로 막고자 해요. 그 중심은 사우디이고 그래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막아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미국의 중동 전략이 이제 변화를 하게 되죠. 이란의 부상과 중소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중동의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것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사우디 중심으로 이란 시아파에게 연대하겠다라고 하는 대응책을 내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위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순위파 국가들을 뭐를 맺어줘요? 뭐를 맺어줘? 수교를 맺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레인,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를 2020년에 트럼프 시절에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게 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여기 써 있죠. 뭐라고요?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부릅니다. 왜? 아브라함 협정이 왜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네나 유대인이나 아랍인이나 똑같이 아브라함 밑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2명 있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들. 아브라함의 큰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큰 아들. 예? 아, 교회 다니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100살이 돼야 아들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삭한테. 그래서 100살에 대해서 아들을 봐야 되는데 100살에 대해서 본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얘가 뭘 해요? 그 여종 하갈과 정분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이스마엘을 귀여워하다가 이삭이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이삭이 더 소중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서로 질투감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쫓겨나요. 쫓겨나는 거 반, 스스로 나가는 거 반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랍인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 그거 인정해요. 쿠란도 그거 그렇게 써 있어요. 쿠란에도 그렇게 써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큰아들 이스마엘, 서자죠. 여종에게서 난 자식이고 100살 때 난 자식이 이삭이야.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100살 때 뭐 낳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존재하는 거는 큰아들은 이스마엘이고 둘째 아들은 이삭이었던 거죠. 그 둘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니까 갈등이 심했는데 뭐 모리아세나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래서 아브라함 밑에 아랍인의 조상 이스마엘, 그 다음에 유대인의 조상 이삭 이렇게 흘러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같은 사람들 아니냐 너네. 그러니까 우리 미국이 주도하는 이 아브라함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라.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UAE, 바레인을 일단 협정을 맺어서 수교를 맺게 해요. 가장 중요한 수교는 뭐가 되겠어요?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수교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이 판은 정리돼. 그러면 이란에 저렇게 올라서는 것을 저지할 수 있어. 중동의 가장 강국 중에 하나인 사우디를 정리하자. 이렇게 해서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맺어주게 하는 것이 최종 정점을 찍는 거예요. 그게 코앞에 와 있어.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되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관심박 의제가 되는 팔레스타인 문제는 더 관심박이 되는 거죠. 이제 중동이 다 정리되는 거예요. 미국의 의도대로. 이런 구조로 이제 중동 전략을. 그러자 중국은 이란과 사우디의 외교 관계를 복원시켜줘요. 또. 그러니까 막 끊임없이 이 중동 지역의 강대국들의 공략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또 한편 중동 국가들은 이제 아랍, 이슬람주의 이런 거 다 떠나서 실용주의 전략이 이제 우세하기 시작하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어느 한편을 들지를 않고 적당히 양다리를 걸쳐가면서 계속 실리 외교를 취하고 있는 구조고 이 구조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는 등장하기만 하면 아랍인들을 모두 분노하게 하고 아랍을 하나로 묶어줬던 팔레스타인 문제.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동을 해결할 수 없었던 골치 아픈 문제는 사라져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사라져가는 틈을 누가 치고? 네타냐후가 치고 들어가면서 팔레스타인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는 구조. 이게 변화되는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을 둘러싸는 변화되는 정세이다. 이 정세의 구조 속에서 뭐가 발생한 거예요? 이 정세의 구조에서 10월 6일 하마스의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대체적으로 중동이 어떻게 흘러왔고 왜 이 분쟁이 이런 구조 속에 있었는지를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협정 2020년 9월 이스라엘과 UAE와 바레인이 수교하고 2020년 12월 이스라엘과 모로코 2021년 1월 이스라엘과 수단.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중동, 아랍, 이슬람을 다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나라들은 다 아랍 국가들이에요. 아랍 국가들이고 아랍어를 쓰는 나라들이죠. 수단이나 모로코는 아프리카로 분류되잖아요. 그리고 2023년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수교를 상당한 정도 추진하고 그래서 이제 머지않았다라고 언론에서 사우디의 빈 살만 왕사자도 그렇게 발표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도 그렇게 발표하던 시점에 사건이 터진 거죠.
아브라함 협정.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은 이렇게 정세가 돌아가는 구조 속에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우리 문제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냐, 라고 하는 고민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후에, 이 중동의 정세가 급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의 고민과 하마스의 고민, 이 고민 속에서 벌어진 어쨌든 하마스의 공격, 그리고 이후 진행된 과정, 그리고 이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이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 해법은 없는 걸까? 아니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등등과 관련해서 마지막 시간에 수요일 날 어떤 의미에서 보면 5강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했는지도 모르죠. 원래는 여러분들이 혹시 5강만 들어도 되는 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맥락을 듣고 나면 전반적으로 중동과 아랍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좀 충분히 이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죠. 중동에 관해서는 이제 누구하고도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은 8시 35분. 제가 보통 9시 꽉 채웠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처음 오신 분?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괜히 왔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흥미로웠어요. 뒤에 처음 오신 분은요? 양평에서 같이 오신. 되게 많은 걸 알게 되는데 네. 나서 아쉽고 다음 주에도 못 올 것 같아서. 네, 다음 주 수요일 질문 없어요? 이 수업하고는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네. 우크라이나 네. 미국 공화당 하원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거 중단한다고 네. 결정한 것 같은데 네네. 앞으로 뭐 상원 그 얘기가 남긴 남았는데 이게 무슨 정세가 확 바뀌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는 물론 하죠. 이것이 세계 정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게 미치는 영향도 같이 설명을 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예산은 통과시켜줬고, 우크라이나 예산은 하원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거든요, 공화당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원래 트럼프가 세계 각국의 분쟁에 대해서 미국이 무슨 맨날 왜 이런 짓을 하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되고, 그리고 유지하고 싶으면 너네가 돈 내라. 이제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 미국민들이 우크라이나에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정한 불만도 있는 데다가, 그런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내년 1월부터 이제, 각 당의 내부 경선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던데, 현재로서는. 내년에 대통령이 바뀐다는 분위기인데, 이런 구조 속에서 바이든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략적 이유가 하나 있고요. 이스라엘 문제는 아까도 봤습니다만, 어떤 당도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순간 대통령에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찌됐든 통과시켜 주는 건데, 우크라이나 문제는 여러 가지 논쟁의 지점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것으로 하죠. 어쨌든 그런 상태입니다. 네. 네. 좀 잘 다녀오셨어요? 네. 보통 이스라엘이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란이 네. 많이 개입을 해서 네. 원유선이라든지 그런 거 해서 원유값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없습니다. 네. 네. 그 이유가 어떤?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강의를 들으려고 여기까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또 다른, 그러니까 얘기한 것 중에서 아까 했던 질문은 해소가 되셨죠. 미국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라는 게 그런 구조적인 지점들이 그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네, 좀 깝깝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나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해법이 있냐라고 하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 안 하거든요. 없어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이게 진짜로 과연 진짜 해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그렇다고 해법이 없다고 방치할 수도 없을 정도. 그러니까 사실 유일한 방식은 뭐예요? 왕따 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남아공 왕따 시키듯이 왕따 시켜야 돼요. 너네는 나라도 아니야. 사람 취급을 안 해야 되는데 사람 취급을 안 하기는 막 다 떠받들고 있는 구조이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대 발언을 했다고 해서 총장에서 해임되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구조있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